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108페이지 소득세의 납세 의무자는 어떻게 되는가를 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소득세는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조세다 그랬으니까 납세 의무자는 개인이겠죠. 개인인데 개인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거주자라고 구분을 하고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은 비거주자입니다. 그러면 소득세법에서 거주자라고 하는 개인은 어떤 개인이냐 하면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국내에 주소가 있다면 우리 내국인이겠죠. 내국인. 근데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취업을 해가지고요. 183일이면은 대략 6개월이죠. 6개월. 1년이 365일이니까. 그래서 절반 이상, 1년 중에 절반 이상의 거소. 그러면 직장을 다니고 있다. 국내에서. 그러한 개인을 우리는 거주자라고 부릅니다. 거주자. 그리고 나머지 개인은 비거주자예요. 그래서 거주자든 비거주자든 국내에서 소득이 있으면 다 신고 납세 의무가 있어요. 국내에 소득이 있으면. 그런데 거주자는 국외에서 얻은 소득도 국내에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국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서 그러면 그 나라의 소득세법에 의해서 과세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금을 2번 내겠네요. 국내에 와서. 2번 내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은 외국에 납부한 우리나라 세법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만약에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내 세법에 의해서 계산을 했더니 가령 10만 원이 나왔어요. 세금이. 그런데 해당 국가에서 7만 원을 이미 납부했어요. 그러면 3만 원만 납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급은 안 해줘요. 만약에 7만 원을 냈는데 우리나라 세법으로 계산했더니 5만 원이 나왔다. 그러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자, 그래서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 소득에 대하여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고요.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러면 이제 주소가 있는 자라고 하는 말에서 주소는 판정 기준이 아주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폭넓게. 자, 판정 기준을 보면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를 객관적 사실에 따라서 판정을 하고 있어요. 생활관계를 가지고 주소가 국내에 있다. 이렇게 판정을 하기 때문에 외교관 같은 경우는 외국으로 지금 가서 영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들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소를 두고 있지 않거든요. 영국에서 계속 2년째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공무원이 이제 출장 간 거로 본 거예요. 장기 출장. 또 법인 같은 데서도 해외 출장. 그 다음에 승무원들은 계속 국내에서 외국으로 또 외국에서 외국으로 뭐 대한항공이나 이런 그 항공사에 있는 직원들은 계속 비행기만 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었다고 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거주자로 봅니다. 자, 왜 그러냐 하면은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한번 여기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다 나옵니다.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1, 2, 3, 4가 있는데요. 1번을 보시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 두 번째,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 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이 되는 자. 또 세 번째,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나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에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두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법인인데 우리가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법인이 아닌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법인이라고 원래 안 합니다. 단체라고 그러지.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단체로 등록을 하는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뭐 무슨 동창회, 무슨 향후회. 동창회 이름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단체도 있어요. 동창회 이름으로. 또 무슨 향후회, 향후회 이름으로 자산을 등기하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법인이 아닌 단체라고 그래요. 이 법인이 아닌 단체는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소득세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향후회에서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에서 일부만 그 모임에서 쓰고 나머지 몇 가지 칸을 나눠 가지고 거기서 임대소득이 만약에 발생한다요. 임대소득. 그렇게 하면은 그 건물이 상업적 건물이 되어 가지고 그 임대소득이 사업소득이 되잖아요.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죠. 자,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이 아닌 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에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1비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한다. 법인이 아닌 단체의 구체적인 과세 방법은 다 같다. 첫 번째 방법은요.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을 분배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는 그 구성원들 개인 소득으로 과세를 해요. 개인별로. 그런데 두 번째, 구성원 간의 이익 분배 방법이나 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고 실제로 개인 그 구성원들 간에 나눠 가진 즉 분배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다가 과세를 해요. 그런 방법으로 과세를 한다. 그래서 법인이 아닌 단체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업만이 아니라 임대소득을 올리는 단체도 있어요. 그러한 단체를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과세기간하고 납세지를 보면은요, 원칙, 우리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과세기간이에요. 1년입니다. 예외적으로 거주자가 사망을 했을 때는 1월 1일부터 사망일까지만 과세기간으로 봅니다. 근데 사망을 해버렸다 그러면 과세기간인데 사망을 했는데 납세 의무가 없어진 거 아닌가요? 신고를 누가 하죠? 의무자, 납세 의무자가 사망해버렸는데 상속자가 신고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월에 사망한 경우다 그러면은 2월에 사망을 했으니까 그러면 과세기간이 12월 31일이니까 내년 5월 달까지 신고하면 된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과세기간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까지로만 과세기간이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납세지
납세지가 이 소득세는 개인의 주소지가 납세지가 돼요. 개인의 주소지. 우리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이 납세지잖아요. 사업장이 소속 있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는데 소득세는 사업장이 아니라 개인의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납세지가 거주자는 주소지, 비거주자는 국내 사업장 소재지,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지고요.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우리는 납세지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소득세의 전반적인 개념과 과세기간, 납세지까지 봤고요. 이제 2배사 근연기를 하나씩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가지 2배사 근연기가 순서대로 나와요. 설명이. 자, 먼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하나로 묶어놓은 이유는요. 이자와 배당 소득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금융소득이라고 불러요. 금융소득. 금융소득은 합산해가지고 분리과세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합산해서 판단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묶어서 지금 설명을 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은 소득금액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분리과세 해야 되는지 종합과세 대상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자소득의 열거된 내용을 한번 볼까요? 이자소득의 범위에서 뭐 쭉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이 모르는 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내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 지점 또는 국내 영업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나 법인이나 또는 외국 법인이나 또는 외국이나 외국 법인이 외국 국가나 법인에서 발행한 채권에서 받는 이자, 이게 이자 소득이다 이런 얘기. 두 번째, 국내외에서 받는 예금 이자, 예금 이자.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우리가 저축은행이라고 하는 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거든요. 거기에서 받는 이자도 이자소득이고요.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도 이자소득으로 본다. 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도 이자에 해당이 된다. 우리가 저축성 보험이라는 것은 보장성 보험과 저축성 보험 차이 아시죠? 보장성 보험은 우리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돌려받는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만기가 되었어도. 그런데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일부 돌려받습니다. 저축과처럼. 그렇다면 내가 납부한 금액보다 더 돌려받으면 그거는 이자다 이거죠. 직장 공제회도 납입한 것보다 더 받겠죠. 그래서 공제회를 운영하는 직장, 좀 큰 직장 같은 경우는 그 직장인들, 즉 직장인 단체의 신용협동조합 같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직장 공제회라고 해서 그 자금을 급여에서 매달 뭐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공제를 해 두었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받아요. 그때 이자를 붙여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과 반환금이 바로 이자에 해당이 된다. 비영업대금의 이익, 이것도 이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잘 안 쓰는 용어잖아요. 비영업대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이냐 하면은 이런 은행이라든가 상호저축은행 이런 데는 우리가 은행업으로 신고가 된 그런 기관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 비영업 대금이라 하는 것은 은행업으로 신고가 된
기관이 아닌 자로부터 받은 이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거래처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대여금이라고 정리하잖아요. 나중에 돌려받았다. 그때 원금하고 이자를 받았다 이거예요. 500만 원 빌려주고 나중에 20만 원을 더 받았다. 그러면 520만 원 받은 거죠. 그게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이것도 이자 소득의 범위에 포함돼요. 자, 8번, 9번은 이제 위에 열거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성격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자 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자, 비과세 이자 소득. 비과세는 아예 세금이 없는 거예요. 비과세는 아예 세금이 없는 겁니다.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이 공익신탁의 법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직자 같은 경우에 일정한 어떤 그 돈을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그 쓰지 못하게끔 신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공익신탁법에 의해서 신탁을 했는데 거기에 이자가 붙었다. 이거는 비과세 적용을 해줍니다. 두 번째,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도 비과세 적용이에요. 물론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은 1인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있지만 그 한도 내에서 이자가 비과세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에도 한 사람당 가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그 노인 장애인 비과세 저축이 있습니다. 노인 장애인 비과세 저축의 경우에도 이자 소득이 비과세됩니다. 두 개 다 한도가 있는 겁니다. 농어촌 목돈 마련 저축이라든가 노인 장애인. 자, 그래서 비과세 항목 여러분 뭐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공익신탁법에 따라서 공익신탁한 이자. 그다음에 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그다음에 농인 장애인의 비과세 종합 저축. 비과세된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자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러면 언제일까요? 돈을 이자를 받는 날이 대부분 되겠죠. 그런데 꼭 이자를 받는 날만 수입 시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보시면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 할인, 아까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그 이자 받는 거, 이거는 기명 채권의 경우는 약정된 날을 지급 수입 시기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약정된 날. 그러니까 채권에 매년 몇 월 며칠 날 이자를 지급한다. 거기 써 있어요. 그런 그리고 이 채권의 소유자가 누구인지 기명 날인이 기명이 돼 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명 채권인데 이런 경우는 거기 지급일 기재된 지급일이 수입시기고 무기명 채권은 실제로 지급받은 날로 수입시기로 봅니다. 자, 보통예금, 정기예금 이거 다 지급받는 날입니다. 일반적인 거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밑에 뭐 이게 예외적인 것들은 그냥 뭐 무시해도 좋아요. 지급받는 날이다. 통지예금이라는 특이한 예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인출일을 수입시기로 본다. 그 다음에 표가 이어지는데요. 채권이나 증권, 환매 조건부 매매 차익, 채권이나 증권의 환매 조건부에 따른 매매 차익도 이제 이자 소득에 해당되잖아요. 그건 매도일이 수입시기가 됩니다. 환매도일. 그 다음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이것도 그 저축성 보험의 만기일, 환급금 지급일이 만기일이잖아요. 보통 만기나 중간에 해지했을 때, 그러니까 지급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지급일. 직장 공제 초과 반환금도 지급일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지급일입니다. 이거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입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약정이 어디에 되어 있을까요? 차용증이 있는 경우에 차용증. 우리가 차용증 돈을 빌리고 할 때 차용증이라는 걸 쓰잖아요. 그래서 원금이 얼마고 이자율은 몇 % 적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방법은 뭐 매월 지급한다 아니면 만기 때 한꺼번에 지급한다 뭐 이런 그 약정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이자 지급일을 적용한다.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의 상당액 이건 지급일.
네, 나머지 그냥 뭐 이렇게 대충 흘려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뭐 이렇게 좀 굉장히 복잡해 보이잖아요. 이 수입식이라는 게 수입식에 대해서 시험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수입시기를 쭉 보니까 지급일이 대부분이죠. 지급일이 대부분인데 가끔 보면 약정에 의한 지급일 이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약정에 의한 지급일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채권 같은 경우는 뭐 기명 채권 이렇게 해놨고 아까 여기서 비영업 대금 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정에 의한 지급일이다 이런 표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서류 같은 게 사전에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을 우리가 수입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세 수입시기가 약정주의가 적용되는 수입시기가 있고 현금주의가 적용되는 수입시기가 있다. 이렇게 이제 크게 대분류할 수 있는데 그것을 소득이 워낙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약정주의고 이것은 현금주의가 적용된 거다라고 딱 잘라서 정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가 복잡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예외적인 것도 있으니까 어떤 거는 더 굉장히 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기억을 합시다. 다음에 배당소득을 보겠습니다. 이자하고 성격이 비슷하죠.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일단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배당소득의 범위 보면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의제하여 배당으로 의제한다는 뜻이에요. 실제 배당금 받은 건 아닌데 이건 배당으로 인정해야 돼 하는 게 이제 의제배당.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소득세법을 우리가 배우는데 왜 법인세법이 여기서 튀어나오느냐 하면은 자, 배당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면 주주가 배당을 받겠죠. 주주.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배당금을 받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개인인데 법인세법에 따라서 왜 처분을 받느냐? 법인세법에 따라서 왜 배당으로 처분을 받느냐? 자, 큰 법인도 그런 실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작은 법인에서 이런 실수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세무서에서 그걸 발견해내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회사가 주식회사예요. 그럼 법인이거든요. 법인인데 이번에 해외로 여행을 갔습니다. 대표이사가 주주인데 주주예요. 주주인데 해외로 여행을 갔는데 그것을 회사의 비용으로 다 처리했어요. 여비교통비로 비행기값 300만 원 여비교통비, 거기 숙박비 여비교통비 해가지고 한 1,000만 원을 여비교통비로 쓰고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통해서 그거를 발견했다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이거 비용에서 빼야 되니까 당기순위 고쳐가지고 사업소득세만 과세를 하느냐? 안 그러겠죠. 자, 1,000만 원을 이제 그 회사의 경비에서 여비교통비에서 이제 빼냈으면 이 소득이 어디로 갔지? 이거 누가 혜택을 받죠? 주주인 대표이사가 혜택을 받죠. 이거는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대표이사가 주주가 아닌 경우 그러면 그 대표이사의 상여로 봐요. 상여. 급여로 봐가지고 그 사람이 근로소득으로 또 과세를 하고 그 법인은 법인세 그 비용 줄여가지고 법인세 더 납부해야 되고 그러니까 법인에도 추가 과세를 해야 되겠지만 그 부분이 어디로 갔느냐 그 부분이 주주이면 주주에게 배당한 걸로 봐야 되고 주주가 아닌 경영자다 그러면 그 사람이 급여나 상여로 봐가지고
과세하는 것을 우리가 배당 또는 근로로 상여로 처분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법인세법에 따라서 배당으로 처분됐다 하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그러니까 국내 법인도 있고 국외에도 이제 투자 법인들이 있잖아요. 펀드 회사들. 그 펀드 회사에서 받는 것은 우리가 예금이 아니죠. 예금은 우리가 이자 소득으로 보죠. 이제 펀드 집합 투자가 바로 펀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합 투자 기구로부터 받는 것은 우리 배당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음은 6번째, 외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또 국제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배당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금액.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 중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자, 우리가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이 동업을 하는 경우, 자, 사장과 부사장이 동업을 할 수 있죠. 그러면 자기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경우는 이제 공동사업인데, 출자 공동사업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거기에 가서 근로는 안 해요. 근로는 안 하고 자금을 출자한 거예요. 자금을 출자한 거죠. 그러니까 법인으로 말하면 주주인데, 개인 회사 같은 경우는 출자 공동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주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우리가 법인이 그 이익을 배당을 하듯이 개인 사업자들은 출자 공동사업자에게 일정한 그 손익 분배 비율을 정해 가지고 돈을 줘요.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배당 소득이죠. 출자 공동사업자의 손익 분배 비율에 따른 금액은 배당에 해당이 된다. 법인의 배당이나 마찬가지로. 이건 좀 개인 회사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에 유해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은 모두 배당으로 본다. 그래서 금융소득은 열거된 것과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은 우리가 포괄주의 개념으로 봐서 소득의 범위에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 배당 소득은 다 해당된다고 보면 예외가 거의 없습니다. 이자나 배당 소득이 있었다 그러면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게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과세 배당은요, 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 배당이 있는 거 이거 비과세 해주고요. 아까 이자소득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다음에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거주자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도 비과세. 그 다음에 장기보유 우리사주 배당소득, 이것도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배당소득 세 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배당소득의 수입 시기도 우리 그 이자소득의 수입 시기만큼 좀 복잡하죠. 자, 무기명 주식 지급받는 날, 배당금을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본다.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 당해법인의 잉여금 처분 결의일. 잉여금 처분에 대한 배당이다 그러면요, 잉여금 처분을 결의한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은 과세기간의 종료일. 그러면 12월 31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 결산 확정일과 과세기간 종료일은 어떻게 다르냐면요, 당해 법인에 대한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라고 그랬잖아요. 법인세법에
결산 확정일은 3월이에요. 예, 3월 말까지 법인세 과세 표준을 확정 지어 가지고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배당은 3월 31일이 수입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산 확정일. 그다음에 의제배당. 무상주냐 뭐 감자냐 합병이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부분 다 결의일입니다. 결의일이다.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수입시기가 됩니다. 나머지 유사한 것들 다 지급받는 날이 배당의 수입시기가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의 소득 금액이라고 하네요.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의 계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앞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1. 이자 소득 2. 배당 소득 이렇게 구분을 했잖아요. 그러면 소득과 소득 금액 유사한 용어 같지만 다릅니다. 이렇게 됩니다. 메모장에다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하면은 소득이라는 의미는 총 좀 말을 풀어서 쓰면 총 수입 금액 마이너스 비과세 수입 금액이에요. 아니다. 총 수익 금액. 맞아요. 소득하면은 그러니까 총 수익 금액이라는 말은 비과세 제외를 말하는 겁니다. 비과세 제외. 비과세를 제외한 총 수익 금액이 소득이에요. 비과세 제외. 자, 그러니까 소득하면은 총 수익 금액인데 비과세를 제외한 것이고요. 자, 소득 금액 하면은 소득 금액이라는 것은 총 수익 금액 요건 빼기를 따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총 수익 금액은 원래 비과세 제외한 것을 총 수익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괄호로 좀 바꾸겠습니다. 자, 총 소득 금액은 총 수익 금액 가로 열고 비과세 제외한 거 거기에서 빼기 필요 경비. 필요 경비가 소득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몇 가지 이제 이자하고 배당 소득이 여기 이자 소득 금액과 배당 소득 금액이라는 것이 이제 여기 소개가 되었는데요. 이 뒤에 이제 사업 소득 금액 이런 것도 나오겠죠. 2배 4 이제 다음에 사업 소득 금액이라는 걸 나올 텐데 사업 소득 금액의 공식을 보면은 총 수익 금액 빼기 필요 경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자와 배당 소득 금액은 이자와 배당의 총수익 금액이다 이겁니다. 총수익 금액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다가 이제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메모를 써놓습니다. 필요 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좀 메모를 여기다가 빈자리에다 해놓으세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경비 빼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이 뒤에 다음에 사업소득, 근로소득, 뭐 배당, 연금소득 이런 거 보면은요, 뒤에 다 총수익금액 빼기 뭐 있어요. 그게 다 필요경비예요. 금융소득에만 필요경비가 없습니다.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네. 자, 그래서 이자 소득금액과 배당 소득금액은 총수익금액이 바로 소득금액이다. 총수익금액이라는 것은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한 것이다. 여기서 제가 비과세만 제외라고 하는데 아직 분리과세가 어느 것인지 나오질 않아서 분리과세는 지금 제가 아직 언급을 안 했는데요. 분리과세 이제 그 밑에 나올 거예요. 비과세, 분리과세 모두 제외한 거예요. 총수익금액은 비과세, 분리과세 제외. 분리과세도 하나 넣어놔야 되겠네요. 네, 이 용어를 이렇게 소득금액이라는 의미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소득금액이라는 것은 총수익금액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리고 소득금액에는 비과세와 분리과세는 제외된 거다. 그런데 금융소득에는 필요경비가 없다 하는 것까지 정리하시고, 자, 그러면 이자와 배당소득의 과세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그 소득세는 원천징수가 적용되는데요. 이것도 이자와 배당소득도 원천징수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는 지급 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보면은 이자 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제일 높은 걸 보면은 비실명, 이 괄호 속에 있는 게 현재 적용되는 세율이에요. 비실명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90%. 그러니까 이자 100만 원 받으면 90%니까 90만 원이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실명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은행에서 금융 실명제, 그 실명을 확인하지 않으면 예금 가입을 안 해줍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금융기관, 허가받은 금융기관이 아닌 데서 만약에 우리가 거래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비실명인 경우에 90% 적용된다. 그 다음에 제일 낮은 것을 보면은 일반적인 이자소득이죠. 일반적인 이자소득. 일반적인 이자소득이 우리가 보통 1년짜리 정기예금, 정기적금 이런 예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예금. 그래서 1년짜리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우리가 세율 14% 적용되는 거 여러분 많이 경험했을지 몰라요. 좀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이 은행에다 적금해가지고 만기 때 찾을 때 보면은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 지금 여기 있는 세율은 우리가 지금 소득세율만 나오는 거예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별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은행에서 15.4%를 빼고 지급해 주죠. 그 15.4% 중에서 14%는 소득세고 1.4%가 이제 지방소득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소득세 배웠으니까 누구나 다 하는 이자소득의 일반적인 이자소득 원천징수 세율 14% 알아두면 좋겠죠. 근데 15.4%는 뭐냐? 그거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5.4%가 공제된다. 이 원천징수 당하는 세금이 그래요. 자, 그 외에도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은 5%짜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같은 경우는 세율을 표시하지 않고
기본세율 이렇게 써놨어요. 예, 기본세율이라는 건 우리가 저만큼 진도 나가다 보면 나오는데요. 소득세 기본세율 표가 있어요. 최하 6%부터 최고 48%? 45% 미안합니다. 45%. 이렇게 그 누진세율이 적용되거든요. 6%부터 최고 45%까지 단계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그걸 우리가 기본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천이수 세율 의미 있는 거 좀 짚어봤고요. 배당소득도 똑같습니다. 일반적인 배당소득 이자와 똑같이 14%고요. 비실명 똑같아요. 90% 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출자 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이것도 25% 적용되고 있고,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은 이제 5%부터 14%까지 있습니다. 제일 이제 금융소득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이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소득세 중에 우리 종합과세 세목에 포함되는 이자나 배당소득, 이거는 이자나 배당소득 이배사 근연기 다 마찬가지예요. 종합과세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시험에서도 그걸 가장 많이 물어봐요. 자, 그러면은 이자나 배당소득의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이 표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중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을 제외한 금융소득을 합산해서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입니다. 2천만 원. 어떤 것이요? 무조건, 그러니까 비과세하고 무조건 분리과세 빼고, 비과세와 무조건 분리과세를 뺀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다. 요거 기준을 기억하시고, 그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밑에 표에서 비과세는 여기서 나오지 않았을 거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거, 이거는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이건 무조건 빼야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서 끝나는 겁니다. 절대로 종합과세 안 하는 거예요. 자, 4가지가 있는데 다 어떤 특징이 있어서 분리과세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비실명 금융소득은요, 높은 세율 적용해야 마땅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 해야 국가가 세금을 많이 과세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아까 우리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요, 과세 표준의 크기에 따라서 최하 6%부터 최고가 45%예요. 그런데 비실명 금융소득은 90%거든요. 기본이. 그러니까 높은 과세를 하려고 비실명은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두 번째,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 이건 근로소득자에게 유리한 혜택을 좀 주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겠죠. 우리가 직장공제의 초과반환금을 다른 소득하고 합산 처리해서 종합과세 안 하겠다는 취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직장인의 공제회의 그 이자에 대해서 혜택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로자가 세금을 굉장히 정확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법원 보강금의 이자 무조건 분리과세예요. 여러분, 무조건 분리과세라는 것은 여기 있는 14% 세금 내고 끝낸다 이거예요. 다른 세금하고 합산 처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법원 보강금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아까 그 열거된 소득에 나왔었던가요? 이 법원 그 보강금 이자도 원천징수 됩니다. 은행에다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원에 무슨 공탁금 같은 거 재판을 하면서 법원에다가 이제 그 돈을 이게 넣어놓게 되면 법원에서 그걸 금융기관에 애치를 해둔다 이래요. 그래서 나중에 돌려줄 때 금융기관에서 찾아가지고 돌려주는데 거기 붙은 이자까지 법원에서 안 챙기고 다 그 공탁한 사람한테 다 돌려줍니다. 그래서 그 법원보강금의 이자는 14% 은행에서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그걸로 끝.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를 보면은 조세특례법상의 분리과세라고 해서 아까 최하 5%부터 14%까지 있는 게 있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조세특례 제한법상에서 이 금융소득에 대해서 특별히 소득자에게 좀 유리한 그 적용을 해야 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그 내용을 보면은 특징적인 게 있다 이겁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이유. 자, 비실명, 높은 과세, 직장공제의 근로자에게 혜택, 법원 보강금. 뭐 이건 법원 보강금이 자기가 저축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조세특례법상 특례 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분리과세 무조건 한다. 자, 이거를 제외한 것은 어떻게 해요? 이걸 제외한 것은 이걸 합칩니다. 이 두 개를 더해요. 더해가지고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2천만 원 초과하지 않으면 그냥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끝냅니다. 그러면 더해지는 게 뭘까요? 무조건 종합과세는 언제나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금액에 상관없이. 요 두 가지는 무조건 종합과세. 그러니까 2천만 원 적용하는 것은 요걸 더해서 판단하는 것이고 무조건 종합과세는 200만 원이라도 무조건 종합과세 하는 거예요. 첫째 뭡니까?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입니다. 원천징수 되지 않은 거. 원천징수를 누락했다 이거예요. 또 외국에서 받은 금융소득은 국내에서 원천징수 안 한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금융소득이 대부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상태예요. 국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도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금융소득입니다.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배당소득이다. 그래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원래 원천징수 한 번은 해야 되니까 무조건 종합과세 해야 될 것이고 다른 것은 다 빼야되는데 출자 공동기업의 배당소득 여기에 대해서 이것만 무조건 종합과세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이제 합쳐서 이 두 개를 더해서 2천만 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한다. 네. 이 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 네, 뒤에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 정리 문제 뒤에서 풀기로 했는데요. 그걸 풀 때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저 기출 문제 풀어볼 때 제가 아마 113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우리 그 114페이지부터 한번 또 살펴볼게요.